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딸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60대 여성입니다.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제 딸의 죽음을 노린 사악한 연놈들을 저와 제 딸이 어떻게 대갚아줬는지 지금부터 썰맘 라디오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살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어렵사리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딸아이는 금지옥엽 아주 귀한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없게 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귀한 아이이니 아무도 쉽게 상처내지 못하도록 아이가 단단한 내면을 갖고 성장했으면 했거든요. 물론 저도 부모로서 못지않게 그런 자식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저희 부부는 작은 꼬마 빌딩 한 채를 매입할 수 있었어요. 건물주가 된 거였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매달 월세가 나오고 남편의 수입을 더하니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잘 먹을 것처럼 생겼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한나랑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이 자꾸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내 앞에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안 시켰다고 하니까 맛있게 잘 먹는 게 보기 좋다면서 더 주고 싶었다는 듯. 동네 친구였던 아이와 같이 레스토랑에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직원이었다던 그 사람 혹시 남자였어? 응.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딸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우리 딸 인기 많은걸? 딸아이는 어리동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레스토랑 사건이 있고 나서 딸아이에게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슬쩍 자리를 뜨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예전엔 레스토랑 갔다가 만났다던 직원 있잖아요. 사실 그 뒤로도 그 레스토랑 몇 번 갔었거든. 근데 엄마 말대로 정말 날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 만나보니까 성실하고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전에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엄청 바빴거든? 근데 이젠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나 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대. 저도 남편도 딸아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했던 터라 바로 허락을 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생각보다 반듯한 얼굴에 훤칠한 키가 돋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인물만 멀끔한 게 아니라 예의도 바른 것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귀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동안은 이 식당 저 식당 옮겨다니며 요리사로 근무했는데 이제는 저만의 가게를 차려보려고 합니다. 비록 대출까지 받아 오픈한 식당이라 당장은 큰 돈도 안 되고 일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따님 고생 안 시키고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 결혼 허락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도 남편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른들께 싹싹하면서도 자기 생각은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딸아이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고 나니 걱정을 한시름 놓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위가 믿음직스러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사위가 처발 정말 잘했거든요.
아이고, 사위는 100년 손님이랬어. 세상에 어떤 경우 없는 사람이 손님을 주방에 들이나. 됐으니 거실에 나가시게. 자모님, 제 직업이 요리사입니다. 제가 해드린 음식 한 번도 맛보신 적 없잖아요. 장모님도 제겐 어른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 위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장모님이야말로 좀 쉬세요. 남은 음식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도리가 아닌데. 내가 우리 딸한테도 명절 음식 만들라고 시켜본 일이 없는데 사이한테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 해드리겠습니다. 사위의 말대로 그날 맛본 갈비찜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후 가족끼리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아이가 집에서 맛있는 걸 잔뜩 해준다면서 행복한 눈으로 자랑을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잘 보냈네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 되자 사위는 본인이 운영 중인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메뉴에도 없는 귀하고 값진 요리를 코스별로 하나씩 내오더라고요. 아니 자네,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 나와 있는 요리만 해도 이게 다 몇 개야. 이제 그만 내오게. 이 귀한 음식 다 먹지도 못해. 남으면 포장해 가시면 되죠. 제가 이것저것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에 맞으시는 걸로 골라 드세요. 맛이야 두말할 것 있나. 전부 다 맛있지. 이건 고기도 부드럽고 살살 녹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데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나 미안하게. 그런데 가게에 손님은 왜 우리밖에 없는 거야? 설마 자네? 우리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나?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마감했습니다. 방해받지 말고 편하게 식사하시라고요.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요리뿐이라 이렇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약소하지만 정성을 봐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두 분 결혼기념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위는 정말 살가운 아들처럼 저희 부부를 대해주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었어도 이보단 못하겠다 싶을 만큼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위의 노력은 본업에서도 빛을 발해 식당에도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SNS에서 사위의 식당이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멀리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사위가 운영하는 식당은 아주 작은 규모라 주문받고 음식 만들고 계산까지 사위 혼자 해야 했기에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불평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네요. 음식은 맛있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한참 기다렸는데 재료 소진으로 밥도 못 먹고 돌아왔다는 안 좋은 후기가 달리기 시작하자 사위도 딸아이도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 못해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두 팔 걷고 나섰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지친 얼굴로 사위가 저희를 찾아와 어렵사리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서요. 손님들은 줄을 서는데 그 많은 손님들을 다 받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귀한 따님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미가 직장 관두고 많이 거들어주는데도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정신없이 바쁘단 얘긴 들었네. 자네도 희영이도 그러다 건강 상할까봐 걱정이었어.
가게 넓히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는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네. 3천만 원 정도면 내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장사하는 자리에 이어받을 사람 나타나면 그때 청산해서 돌려주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정말 애먹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희영이한테도 제가 더 잘할게요. 사비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면서 허리 굽혀 인사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3천만 원을 준비해 사희에게 입금해 주었어요. 다행히 꼬마 빌딩 월세와 보증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희 가게는 더 넓고 보기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확장한 가게도 역시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바쁜 사희에게 방해가 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개업 축하 화분만 보내주었어요. 일부러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네요. 때가 되면 어련히 마련해서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이전을 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사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네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너무 바빠서 이제 확인했다면서 뜨뜻미지근한 답장이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돈 버느라 바빠도 이럴 애가 아닌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엄마로서의 감으로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딸아이 부부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지도에는 여기라고 찍히는데 이 건물 아니야? 어디 봐요. 어머, 그러네. 여기가 최서방 식당이 맞는데 왜 불이 꺼져 있지? 손님도 하나도 없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 부부는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은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되었는지 불도 꺼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무작정 식당 문을 붙들고 흔들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옆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와보시더군요. 식당 찾아오셨어요? 거기 영업 안 해요. 영업을 안 한다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이 쉬는 날인가요? 그게 아니라 영업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한 2주 됐나? 갑자기 공지도 없이 장사를 그만두셔서 사람들이 많이 헛걸음하더라고요. 여기 옆골목에 식사하실 곳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2주나 영업을 안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업 정지라도 받은 거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서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부동산을 가보세요. 옆집 사장님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어리벙벙해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사자한테 직접 듣지 않고서는 납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급히 차를 돌려 딸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두 사람 다 받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딸아이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뒤 저희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을 겪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는 댁은 누군데 우리 딸 집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신혼부부가 사는 집 아닙니까? 아, 이전에 살던 분들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분들 이사 가셨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이사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던가요?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남자분이 집을 급하게 내놓으셨던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와이프 되시는 분은 자리에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살던 집인데 제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당황한 나머지 실례를 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맨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맥이 빠져 도저히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마른 세수만 반복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나 무섭고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기다리던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후다닥 전화를 받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희영아, 너 왜 이제야 전화가 되는 거야? 너 대체 무슨 일이야? 너 괜찮은 거야? 엄마, 엄마. 희영이, 너 울어? 왜 울고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나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대학병원이야. 지금 와줄 수 있어? 대학병원? 네가 왜 대학병원에 있어? 너 다쳤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빨리 와줘, 엄마. 나 기다리고 있을게. 딸은 별다른 설명 없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학병원으로 와달라 부탁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실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싱그럽고 건강하던 딸이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희영아,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아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눈물이 나.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붙잡고는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야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더군요. 그 사람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한동안은 정신없이 일만 했거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인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에 바빴어.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체중이 10kg 넘게 빠져있더라고.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정밀검사 받았는데 나 암이래. 대장암. 그것도 3기. 뭐? 암?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네가 이 나이에 어떡해. 아이고 희영아, 널 어쩌면 좋니? 나도 그 소리 듣자마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 꼭 사형 선고 같더라. 엄마 아빠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 엄마 아빠가 알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울어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이 나아질지 도무지 모르겠어, 엄마.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 이거사. 내가 네 부모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낱낱이 알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렇게 큰 병을 얻고 혼자서 소갈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최소방은 너 아픈 거 알아? 그 인간 이야기 꺼내지도 마. 생각만 해도 토 나오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참,
오면서 보니까 식당도 문 닫고 집도 이사 갔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니? 그 사람 식당 일이 잘 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변했어. 새로 직원 뽑힐 때까진 주말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한나가 와서 도와줬거든. 엄마, 한나 알지? 알다마다. 너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너 대학생 때 최서방이라던 레스토랑에 한나랑 자주 갔었잖아.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됐다며? 맞아. 서로 아는 사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손 벌렸단 말이야. 처음엔 너무 고마웠지. 자주 나와서 도와주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은 뒷전이고 그 사람이랑 시시덕거리기 바쁘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손님들 앞에서 사적인 대화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더러 역정을 내는 거야. 자기가 사장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나더러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지? 피곤해 보인다면서. 나도 그 사람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야. 그런 쓰레기들을 이해해보려고 했다니. 뭐? 설마 최소방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하루는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기에 식당으로 찾아갔더니 그년이랑 둘이 그러고 있잖아. 나 진짜 보고서도 믿기질 않아서 바보같이 그냥 돌아왔어. 당장 쳐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돌아오는 길에 몸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최서방이 어떻게 이 썩을 것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이것들을 당장. 진짜 너무 배신감 들어서 한나한테도 전화해서 따져봤어. 그런데 걔가 뭐라는지 알아?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됐대.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에 나 때문에 발목 잡힐 거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다 안 좋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이혼해주라는 거야. 그 사람도 내가 암 걸렸다는 거 알더니 보험 증거 있느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돈 내기부터 하더니 그냥 이혼을 하재. 이제 물 들어와서 노젓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병수 말할 시간도 여유도 없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나 뭐라나.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냐고. 나는 절대 못 해준다고 했더니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내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사이에 멋대로 집을 내놓은 거야. 가게도 처리해버리고. 난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친구도 집도 건강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엄마. 너 그게 무슨 약해 빠진 소리야. 모든 걸 잃다니. 그럼 여기 있는 나랑 네 아빠는 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넌 그냥 가족만 믿고 건강 되찾는 일에만 집중해. 건강해져야 복수도 하지. 그 못된 것들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놔둘 참이야. 분하지도 않어. 당연히 분하지. 근데 몸이 아프니까 화가 나도 뭘 할 수가 없더라.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제대로 화려내고 복수하려면 일단 살아야겠어. 나 안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죽어. 나 아득바득 살아서 그 인간들한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항암 치료도 받고 열심히 회복해서 받은 거 몇 배로 갚아주자. 할 수 있어, 우리 딸.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총 맞은 것처럼 가슴팍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딸아이 본인일 테니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딸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네요. 경과는 좋았단 아빠 딸을 반복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에 암세포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딸아이가 죽기 살기로 암세포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사위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난 후 굳은 마음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위의 거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딸아이는 무사히 이혼을 마쳤어요. 그리고 더욱 회복에 몰두했네요. 하늘이 이런 딸아이의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정기검진에서 우리는 꿈에 그리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T 결과가 아주 좋네요.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정말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해주시고 치료 잘해주신 덕이에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주신 덕이에요. 본인이 살려는 의지가 강했고 보호자분들도 정성을 다해 간호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완치도 기대해볼만 하겠는데요? 완치요? 너무 다행이네요. 게으름 부리지 않고 완치 판정받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가족은 서로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은 딸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솔직히 그 순간엔 그걸로 됐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의지가 강하고 심지가 굳은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두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해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혼 후 사위가 어디에 가서 뭐라고 사는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하나, 탐정이라도 써야 하나 고민하던 때 기적처럼 사위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왜 TV에 그 사람이 나와? 뭐, 어디 보자. 어머, 진짜네. 이거 유명한 프로그램 아니니? 요즘 대세 최셰프라는데? 웃기지도 않아. 어딜 뻔뻔하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TV에 기어나와.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엄마, 나 결심했어. 반드시 완치 판정 받아서 저 자식한테 당당하게 복수할 거야.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 날개를 꺾어주겠어. 지하 100층까지 꼬꾸라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 사람도 느껴봐야 돼. 어느 날 무심결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저희는 방송에 출연한 그 자식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점점 더 인기를 얻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추게 되었더라고요. 새로 이사한 집이라면서 집들이 하는 영상도 찍어 올리더군요. 가증스럽게도 그 옆엔 딸아이의 절친이었던 상간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인 와이프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양심이라곤 갖다 버린 인간이구나 싶었네요. 그놈들이 한해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도 말수록 딸아이는 이를 악물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그동안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항암 치료? 아니야. 지구 끝까지 달려가서 그 인간들 찾아내 절단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참아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이젠 아니야. 난 이제 못할 게 없어, 엄마. 죽음 근처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 거는 안 참아. 고란듯이 복수할 거야. 그래. 요즘도 그 자식 아주 잘 나가더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인간의 시커멓고 사악한 내면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박수 대신 손가락질을 하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밝히는 콩로그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최서방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손에는 사위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레스토랑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하필이면 방송 촬영이 있어 유명 MC와 촬영팀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구경하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최 셰프라는 사람의 전 부인입니다. 저 사람은 제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제 절친과 바람나서 절 버리고 도망간 인간 쓰레기입니다. 제가 대장암 3기라니까 생명보험 든 건 없냐고 눈에서 입에서 도끼를 쏘아대며 비웃었던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다들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그간의 진실을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적었으니 꼭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암 투병 중인 내 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 네 놈이 잘 살 줄 알았어? 가게 차리라고 빌려준 돈부터 갚게. 딸아이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사람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딸아이의 말에 솔깃했는지 티켓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해 폼로그를 읽기 시작했어요. 방송 관계자들이 나와 억지로 저희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저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끝장을 보자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여기 암 환자 있어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고래고래 외치니 더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방송국 사람들도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저희가 시간을 끄는 사이 콩로그를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라면서 입을 틀어막고 모두가 한 곳을 쳐다보더군요. 그곳에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맨 뒷줄에서 꼼짝 않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우리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사망 파악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남의 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자네, 그딴 짓을 해놓고도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우리 여기서 쫓아내면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말게. 그건 편리한 착각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하게. 사위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굳은 얼굴로 잠시 기다리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방송국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우리를 레스토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죽어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야, 이렇게 큰 레스토랑 차리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자네 출세했네. 저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닙니다. 이러는 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방금 변호사 불렀으니 여기서 기다리시죠.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명예훼손. 그깟 거 벌금 내면 되지. 우리 딸 죽을 뻔하다 겨우 사연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 것 같나? 아쉬운 건 자네겠지. 혹시 법대로 하고 싶나? 그럼 그렇게 하게. 난 자네 맘다 뗄 수만 있다면 법도 쓸 거고 여론도 쓸 거고 효과만 있다면 저주도 걸고 부적도 쓰고 싶은 심정이네. 장난? 자네는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자네 그 썩어 문드러진 정신머리에 내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부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줄 거야. 왜?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조금이라도 덜 다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우리 애한테 속죄부터 하게. 그럼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남편이 으름장을 놓자 사이는 불안하게 누나를 굴리더니 결심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그제야 잘못을 빌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어. 그땐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법적 대응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우리 서로 그만 다치게 하고 이 짐에서 멈추자. 이래봐야 당신도 힘들잖아. 네가 인간이니? 뭐 실수? 그래, 한나랑 바람 피운 건 실수라 치자. 근데 나랑 이혼하자마자 혼인 신고를 해.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랑. 그래놓고 뭐라고? 서로 그만 다치게 해? 네가 뭘 다쳤는데? 착각하지 마. 난 죽다 살아났어. 너도 목숨이 간당간당해질 때까지 다쳐봐야 공평하지. 나 위하는 척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덜 다치고 싶으면 네 와이프도 데려와서 무릎 꿇리고 같이 사과해. 그럼 그만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 한나는 지금 일하는 중일 텐데 어떻게 데려와? 왜? 못하겠어? 그럼 나도 용서 못하지. 지금 절박한 건 너야, 내가 아니라. 못 데려오면 우리가 직접 그냥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뭐. 딸아이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바로 상간녀의 학교로 향했고 뒤늦게 사이가 분주하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도착하니 사위의 전화를 받은 건지 상간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 학교까지 달고 오면 어떡해? 나 일하는 곳인데. 당신 선에서 알아서 처리했었어야지. 뭐? 이 사람들? 한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못 본 사이 아주 딴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지.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났으니 애초에 몫을이었던 걸 내가 못 알아봤던 거지. 네 말대로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긴 말 안 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애한테 사과해라. 한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위와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난 네가 대장암 3기라길래 솔직히 가망 없을 줄 알았지.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친구 남편이든 뭐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 너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 하하, 넌 지금 이걸 사과라고 하니? 순서가 틀렸어. 무릎부터 꿇어. 너랑 네 남편 둘 다 목숨줄 끊어주고 싶지 않으면. 애들이 보잖아. 뒷말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무슨 억가심정으로 이러는진 알겠는데 그러다 내 밥줄 끊어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넌 아직도 사망 파악이 안 됐구나. 이걸 먼저 봤으면 그딴 말은 못했을 텐데. 딸아이는 휴대폰을 켜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채서방 레스토랑 앞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였어요. 영상을 본 상단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냉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지금은 너도 저 사람도 이혼해서 법적으로도 남의 사이잖아. 난 저 사람 진짜 사랑해서 도망친 거고 이제 와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예점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돈?
말만 해.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너 암 치료받느라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냐. 아, 그래. 얼마면 돼? 넌 그렇게 멍청했어. 어떻게 선생을 하고 있니? 너무 무섭다. 너 같은 게 애들을 가르친다니. 애들이 널 보고 뭘 배우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고. 됐다. 시간 낭비만 했네. 아빠, 교무실로 가요. 뭐, 교무실? 교무실에 왜 가? 잠깐만 희영아. 네가 저지른 일이야. 남의 눈을 써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너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니? 딸아이는 매달리는 한나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성큼성큼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교장실이 보였어요. 죽기 살기로 딸아이를 뜯어말리려는 한나와 최서방 때문에 소란이 일자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학교에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애들을 가르치려는 교사가 있어서 항의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불륜을 저질러요? 제가 대장암 3기일 때 저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인간이 선생을 하는 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여기 있는 이 한나라는 교사입니다.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친구가 더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학교 측에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무엇인지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 조사해보고 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더니 한나와 최서방은 얼굴이 붉어져서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약속이랑 다르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말로 다 지난 일인데 너도 너무 구질구질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궁금한데 어디 한번 볼까? 내가 인터넷에 올린 폭로글에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거든. 이거 봐. 너네 보고 인간 말종이라는데? 끼리끼리 잘 만났단 얘기도 있네. 니네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지난 일 타령이야. 그동안 하하호호 웃으며 사느라 아주 즐거웠지? 나는 과거에 묶여서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말이야. 똑똑히 들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안 잊어. 이때나 싶어서 기어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잊혀질만 하면 글 쓰고 영상 올리고 폭로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은 듯이 처박혀 살아.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두 사람 밥줄을 다 끊어놓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아,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빌려줬던 돈 3천만 원. 그거 이자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입금해. 당신 이혼할 때도 법정에 안 나타나서 네 자료 한 푼 못 받았는데. 이제야 만났으니 그때 못 받은 네 자료도 같이 받아야겠어.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전부 다 해서 2억이면 되겠네. 2억? 나 돈 없어. 진짜야. 웃기지 마. 레스토랑 하루 매출이 얼만지 다 알아보고 왔어. 당신 방송 출연하니까 출연료도 입금될 거 아니야. 암튼 가게를 팔든지 담보를 잡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번 주 안으로 입금이나 제대로 해. 입금 안 하면 다음 주에 레스토랑이랑 여기 학교 앞에 또 찾아올 거니까. 그땐 피켓 2배로 크게 해서 확성기까지 들고 온다? 딸아이는 야무지게 또박또박 쏘아붙인 뒤
두 사람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개운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있는 저까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위는 일주일 뒤 약속대로 1억을 입금해왔습니다. 딸아이도 그 돈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레스토랑과 학교 앞으로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 짓기엔 이미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크게 화제가 되어 TV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고, 사위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네요. 광고 모델로 있던 식품업체에서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약금까지 물어냈어요.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 중이었지만 손님이 또 끊겨 조만간 폐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나의 사정도 좋지 않긴 마찬가지였어요. 다니던 학교에서 잘리고 소문이 퍼져 그 후로도 취직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요. 하늘이 내린 사랑인 것처럼 굴더니 힘든 일이 생기자 바로 갈라섰다는 이야기에 코웃음이 쳐졌네요. 딸아이는 그 이후로도 건강관리에 힘을 쓰며 일자리도 찾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혼녀에 암투령을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는 진국인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딸아이가 부디 예쁘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면 못 이겨낼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희 딸아이를 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